고흥은 양주 옹은 오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이자 뛰어난 명성을 가진 채옹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고흥은 채옹의 제자는커녕 그와 만날 수조차 없었으나 채옹이 원수들을 피해 오로 피난을 왔기에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채옹이 오로 도망치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면 일찍이 채옹이 조정에 있었을 때 영제는 채옹에게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옹은 자신의 의견을 담은 서신을 몰래 올렸었는데 영제가 글을 읽다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환관조절이 이를 훔쳐보고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채옹의 조언에 따라 파면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 모두가 채옹에게 이를 갈며 복수를 하려 했고 결국 채옹은 무고를 받아 죽게 될 처지에 놓였으나 중상시 여강이 채옹을 옹호해 주었기에 다행히 죽지는 않고 병주 삭방군으로 귀양을 갑니다. 그러나 이후 채옹이 삭방군에서 돌아와서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기에 채옹은 살기 위해 도망쳐 오로 왔던 것입니다. 고흥은 채옹을 따르며 그에게 검은고와 글을 배웠는데 강표전에 따르면 고흥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채옹을 대했고 매우 영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쉬웠기에 채옹은 고흥을 특별히 대하고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옹은 고흥에게 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오늘 나의 이름을 경에게 주겠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인 옹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흥과 채옹의 이름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고흥은 약간의 나이에 양주 회남군 합의원회장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양주 5군 누연과 고가현, 양주 회계군 상의원회장으로 전임되었는데 모든 임지에서 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흥이 어떻게 송가에 임관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그는 양주의 관리로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에 송가가 강동을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휘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건은 회계 태수를 겸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고 고흥을 승으로 임명하여 태수의 사무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고흥은 먼저 그 지역의 도적들을 토벌해 없애 군의 경계를 평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흩어졌던 관리와 백성들이 귀순하고 복종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고흥은 중앙으로 불려와 좌사마에 임명되었고 송건이 오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대리 봉상으로 승진하고 상서령을 겸했으며 양수향후에 봉해집니다. 황무 4년 고흥은 태상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에 승상인 손소가 죽자 그를 대신해 승상의 자리에 올랐고 상서의 일까지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흥은 별다른 기록 없이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때 고흥의 나이는 58살로 기록에 없을 뿐 오나라 내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관장했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송건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신하였다는 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소가 손소의 뒤를 이어 승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송건이 이들을 다 무시하고 고흥을 승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고흥이 다른 지역에 살던 모친을 영접하였는데 송건도 직접 가서 고흥의 모친을 보고는 축하의 말을 건넸고 공경 대신들이 모두 모여있는 궁궐에서 그녀에게 직접 절을 했으며 나중에 태자였던 손등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송건이 고흥을 필요 이상으로 우대해 준 것은 그가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흥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과묵했으며 상황에 알맞은 행동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고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옳은 말만 한다 라고 말하며 고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가 열리고 주웅이 무르익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했지만 고흥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이들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는지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고흥을 두려워하여 선을 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고흥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송건은 극히 술과 관련된 일화가 많을 정도로 술자리를 좋아했고 자신이 준 술을 받지 않으려 했던 우본을 죽이려고도 했으며 술을 그만 마시려는 장소에게 제갈각을 시켜 술을 더 마시게 만드는 등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건의 성격상 술을 마시지 않는 신하에게 장난을 칠 법도 한데 고흥 관련해서는 술을 강요한 일화가 없습니다. 이는 송건이 그만큼 고흥을 존경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흥은 승상이 된 뒤 사람들을 기용하고 승진시킴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관리들의 생각만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질문을 하였는데 부과되는 세금이 적당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그 답변을 몰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곧바로 송건에게 그 공을 돌렸고 쓸 수 없는 것들이면 폐기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결코 퍼지거나 비밀이 새어나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고흥을 매우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흥이 예스맨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면 비록 말과 얼굴빛은 유순했으나 처리해야 할 것을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은 늘 고흥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였는데 만약 그 사안이 고흥의 뜻과 맞으면 그 일은 가히 시행되었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도록 하며 술과 밥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안이 고흥의 뜻과 맞지 않으면 고흥은 곧바로 정색하고 얼굴빛을 고친 뒤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물러나겠다고 아뢰었다 합니다. 또한 고흥은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이 있으면 득실을 따져서 정말로 시행해선 안 되는 일이면 송건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결코 입으로 말도 꺼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흥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송건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송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송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간언하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을 송건에게 돌리고 항상 과묵하여 대화가 누설될 일이 없었기에 고흥이야말로 송건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형태의 신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번은 송건이 여러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장선은 자신이 들었던 것 중에서 채택해 진언하며 지금 법령이 매우 심하게 빽빽하고 형벌이 정교하고 무겁기 때문에 마땅히 감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입을 다문 채 잠잠히 있다가 고흥을 돌아보고는 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다 합니다. 그러자 고흥은 송건에게 신이 들은 것 또한 장소가 진언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송건은 고흥의 말을 따라서 형벌을 가볍게 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강가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장수들이 각자가 공을 세우고자 하여 적을 공격하면 국가에 이익이 있을 거라 진언하며 적에게 기습을 가하자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고흥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 고흥이 송건에게 신이 듣기로 병법에서는 작은 이익을 경계하라 하였는데 이는 장수들이 진언한 것과 같으며 그들은 자신을 위해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하께서는 마땅히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송건은 고흥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일 등이 중서에 임명되어 모든 관부와 주군의 문서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일은 이를 이용해 점차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문서를 조작하여 술에 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부패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여러 신하들이 올린 문서들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매우 사소한 기끌 같은 문제도 들추어내어 신하들을 압박했고 추악할 정도로 내용을 왜곡하여 대신들을 헐뜯으며 해를 입혔기에 고흥 등의 대신들은 직접 결백함을 들어서 보여야 했고 이로 인해 부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자선 등이 나서서 송건에게 여일의 행태를 말했음에도 송건은 여일을 여전히 총애했기에 대다수의 신하들은 여일에게 꼼짝도 못했으나 오직 육선과 반준만이 계속해서 송건에게 간언을 했기에 마침내 여일이 저지른 간악한 죄가 폭로되었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고흥이 여일을 처벌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고흥은 여일에게 혹독한 짓을 당했음에도 온화한 안색으로 여일을 대했고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한 내용에 대해 신문을 한 뒤 장차 나가면서 여일에게 그대는 원하는 바를 얻어 더 이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가? 라고 말하며 여일이 자신을 한 번 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으나 여일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곁에 있던 상서랑 회소가 이를 보고는 여일에게 모욕을 주며 면전에서 그를 꾸짖었으나 고흥은 오히려 회소를 꾸짖으며 관에는 정당한 법칙과 제도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흥이 원리 원칙대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바는 인정하나 여일이라는 인물은 고흥이 지키려 한 원리 원칙을 파괴하고 간악한 죄를 저질러 국가에 막대한 해를 입힌 인물인데 굳이 저런 식으로 옹호해줄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흥은 여일이 전행을 일삼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일이 권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자 오히려 그에게 관대함을 보이고 그를 욕하는 사람을 꾸짖어 마치 자신의 부족함을 인덕으로 가리려 하는 행태를 보여줬기에 실망스러움을 느낍니다. 저고 6년 11월 고흥은 승상에 임명된 지 19년 나이 74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고흥이 병에 걸리자 송건은 의원 조천에게 명하여 고흥의 상태를 보도록 했는데 이후 그의 막내 아들인 고재를 배수하여 기도의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흥은 이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며 조천은 생사를 잘 구별하니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임금께서는 장차 내가 죽기 전에 막내 아들인 고재가 배수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죽었다고 합니다. 고흥이 죽은 뒤 송건은 상복을 입은 채 조문을 했고 그에게 숙후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의 조카딸이 고흥의 조카에게 시집을 갔기에 송건은 고흥 고소부자와 손자 고담을 불러 잔치를 열었고 이날 송건은 극도로 기뻐하였으며 고담도 술에 취해 3번 일어나서 춤을 췄는데 춤을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잔치를 즐겼지만 오직 고흥만은 속에 천불이 나서 부들거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고흥은 고담을 불러 성난 목소리로 질책하며 군왕은 욕된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을 덕으로 삼고 신하는 올바른 예의를 갖추는 것을 절개로 삼는다. 옛날에 소하와 오한이 아울러 큰 공이 있었으나 소하는 늘 고재를 볼 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보였고 오한도 광물을 받들며 근면 성실하고 공손하게 섬겼다. 그런데 너는 국가에 어찌 한마디로가 있겠으며 어찌 상서의 일을 맡을 수 있었겠느냐. 단지 가문의 지위로 그 자리에 올라 마침내 총애와 신임을 만났을 뿐인데 어찌 춤추는 것을 다시 그치지 않는 것이냐. 비록 술에 취한 뒤라도 또한 은혜를 믿고 공경함을 잊은 것이니 겸손함이 부족한 것이다. 아마 내 가문을 해할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라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벽을 향해 등지고 누웠는데 고담은 한 시진을 넘어 계속 서 있었기에 고흥은 그제서야 화가 조금 풀렸는지 비로소 고담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고흥을 평가하길 고흥은 청백한 지조에 의지하였고 밝은 지혜와 너그럽고 깊은 생각이 있었기에 그러한 연유로 높은 명성과 존귀한 지위의 끝에 도달할 수 있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고흥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